인구 감소로 결국 부동산은 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 자, 빅데이터를 연구하시는 조영광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감소하면 부동산이 망한다. 상당히 이제 이해가 잘 가는 이야기고요. 네. 수요기 때문에. 근데 이 이론은 태어난 지 한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 올드 스토리예요. 우리나라가 저출산 장려 정책을 2006년부터 했거든요. 그럼 지금 17년 전이죠. 그럼 저출생 장려 정책을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인구가 감소하는 게 되게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소리고요. 우리가 시장 투자 심리,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나 이런 심리는요, 상당히 그 예견된 악재나 오래된 얘기들은 충격의 크기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희석이 됩니다. 막 갑자기 쇼킹한 뉴스는 아니고 20년 전부터 이제 감소한다고 했는데 진짜 감소한 거라서 충격이 있겠지만 그건 확실히 있어요. 반비례한다는 거. 여러분들 뭐 맞으면 아프겠다. 저기 되게 맞으면 아프겠는데? 뭐 산에 오르면 엄청 힘들겠는데? 하고 산에 오르면 덜 힘들죠. 네, 생각보다. 근데 갑자기 그냥 확 맞을 때나 이 산 별로 안 높은데? 하고 올라갔을 때 산이 너무 힘들어. 이러면 상당히 충격이 큰 거예요. 그럼요. 오히려 인구 감소보다 더 충격이 큰 건 최근에 인플레이션이나 이 상당히 쇼킹한 상황들이 더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적이다. 인구 감소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기준점 효과라고 행동 경제학이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말하면 각자마다 상대적인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5만 원인 정가의 상품이 있어요. 근데 마케팅을 하려고 대형마트에서 얘가 10만 원입니다 하고 기준을 딱 걸어, 앵커를 걸어요. 닻을 딱 내리는 거죠. 그랬을 때 5만 원 팔 때랑 7만 원입니다 하고 했을 때 5만 원 팔 때랑 느낌이 다른 거예요. 네. 기준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인구 감소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뭐냐면 통계청에서 전망한 2020년부터 2070년까지 장래 인구 추이라는 게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2030년에 얼마 떨어진다. 이게 이제 우리의 기준이에요. 왜냐면 많이 보도가 됐겠죠. 자, 이 기준이 있습니다. 감소한다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 감소한다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아이를 안 낳는 자연 감소. 근데요, 사회적인 증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사하는 거. 아이를 안 낳으면 그 지역의 인구가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기 살면 살 수도 있지만 뭐 이동을 합니다. 자연적 감소도 이해 갔어. 근데 사회적 감소로 우리 동네에 사람이 급증해. 분명히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신도시가 생긴다든지. 그러면은 통계청의 추계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통계청의 추계는 이런 변수들을 반영할 수가 없죠. 그냥 사망률을 가지고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근데 통계청이 이렇게 감소한다고 우리 지역이 그만큼 덜 감소, 마이너스 5% 감소했는데 마이너스 2% 감소했어. 혹은 뭐 0%야. 또이또이야. 그러면 여기는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다 감소한다고 생각했는데 반면에 이 정도 감소, 마이너스 3% 감소한다고 그랬는데 마이너스 5% 감소해.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거면은 좀 더 소멸의 시기가 더 빨리 오는구나. 빨리 오는 거죠.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소하면 망한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생각을 할 거면 그냥 뭐 집을 안 사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되게 중요한데 그 기준에 한번 비교해 보시라. 그래서 어떤 지역은 반전 효과가 있을 것이에요. 사회적 이사가 오면서. 그리고 또 오히려 더 빠르게 붕괴되는 지역이 혼재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 인구 추계는 자연적인 감소를 반영을 한 거니까 우리는 네. 그거와 비교했을 때 사회적인 감소 증가가 내 네.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렇죠. 확인을 해서 반전 효과를 다 누릴 수 감소한다고 있어야겠네요. 했는데. 네. 반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을 우리가 네. 바라보고 있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연구원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반전 효과 때문에 결국은 집값 반등을 가져온다. 그럼 네. 그 지역은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를 이어갈 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인구 소멸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지방이잖아요. 네. 지방 얘기하면 통합시 사례예요. 통합시. 그러니까 창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합 창원시인데 네. 마산이랑 진해랑 통합하면서 통합시가 2010년에 됐어요. 지금 통합된 창원시의 인구 100만이 넘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유일하게 특례시로 지정될 정도로. 그 통합이 주요했던 것이죠. 그럼 집값을 볼게요. 2009년에 창원 성산구에 평당 실거래가가 650만 원이었어요. 통합 전에. 근데 통합하고 2011년에 900만 원까지 올라가요. 네. 평균. 그럼 40% 오른 거죠. 근데 2011년에 수도권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인구의 통합에 대한 인구 감소. 수도권 망하면 지방은 얼마나 심할까가 아니라 이 통합된 지역들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줬고 창원뿐만 아니라 청주도 마찬가지예요. 청주도 청원군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청원군과 2014년에 통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인구가 지금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 뭐 이상한 말이죠. 지방에 다 이런 거예요. 왜냐면 뉴스는 공포를 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 결과 청주에 뭐가 생겼어요? 에코프로비엠,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이런 유망 기업들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일자리 유망한 인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유치를 이제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뭐 청주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평당 실거래가 평균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반전 효과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게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인구 감소로 부동산은 망한다라는 말은 한쪽 면을 보고 한쪽 면을 보지 못하는 그런 논리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서 또 놓치고 있는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또 하나 사례는 이제 사회적 증감에 제가 주목하라고 말씀드려요. 저출산이야 뭐 나중에 출산이 증가하면 좋지만 저출산을 기본으로 하고 누가 이사 오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 15세에서 34세를 이제 청년층이라고 부르는데 5대 광역시 중에서 대전광역시는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5세, 30세의 지방 청년들이 계속 순유입되고, 순유입이 뭐야?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다. 많다. 아니 뭐 지방의 청년들이 어디 모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다 통계로 마이크로 데이터에서 받은 거예요. 네. 사회적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면 대전의 상위 5분 20%, 집값이 5대 광역시 중에서 부산 다음으로 높아요. 8억이고 여기가 7억이에요. 인구는 부산이 훨씬 많지만 그렇죠. 대전은 뭐 해안 도시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운대구 있고, 뭐 부산은 그런 게 막 랜드마크가 있는데 대전은 딱히 없잖아요. 없죠. 엑스포? 뭐 이런 거 너무 약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 왜냐면 이게 이공계 학군의 강세예요. 이제는 이공계가 의대가 제일 좋지만 안 되면 이공계가 그 다음으로 좋잖아요. 네. 근데 대전에는 카이스트가 있어요. 대덕 특구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 그래서 청년들이 거기에서 일자리나 학군들이 좋고, 대전에 이제 대전 영재고나 대전 외고가 있는데, 이 고등학교들이 2023년 서울대 입시에서 서울대 등록한 기준으로 30위 안에 들어요. 서울대 합격자 말고 등록자가 한 건 뭐냐면 합격해놓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왜? 의대 가려고. 아, 그렇죠. 지방의대 가려고. 근데 네. 등록자가 많다는 거는 서울대 이공계 같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전이 청년층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유망한 도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멀리 내다봤을 때 결국은 이공계 대학 진학을 위한 자녀들을 키우는 가족 단위가 만약에 이동을 했다면 그쵸? 그게 결국은 핵심이죠. 주택은. 순유입이 주택 가격이 또 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대전의 인구가 또 증가한 부분,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증가죠. 사회적 그 증가입니다. 지역으로 결국 그러면 인구 감소로 결국 부동산은 망한다라는 거에 대한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지역의 또 예시를 들어서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집을 사는 연령대가 보통 30대 후반, 이제 40대 분들이 구입을 하시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도 더욱더 좀 좋아진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올해 9월까지 연령별로 아파트를 어느 연령대가 많이 샀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올해 처음으로 30대가 40대를 앞섰어요. 집을 사는 원래 40대 다음 30대였는데 30대가 역전했다는 소리예요. 전국적으로.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30대가 앞섰다? 지금 2023년 상당히 힘든 고금리잖아요. 네. 이거 그게 뭐냐? 내 집 첫 매수하는 연령이 낮아졌다는 걸 의미하고, 그러니까 대전이 약간 뭐 청년층이 유입되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더 빨리 살 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거고, 두 가지를 시사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30대는 집값이 그렇게 폭망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50년 주담대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말이 많았죠. 네. 그게 인기가 많다가 너무 이제 좀 과하다. 그래서 제한했죠. 연령을 제한했어요. 30대로. 50년 주담대면 원리금이 싸죠. 이 생애주기를 보시면은 생애주기 소득에서 40, 50대보다 30대가 유리합니다. 주담대가 뭐 10년 주담대인가요? 보통 3, 40년이에요. 네. 그럼 내가 만약에 50세에 첫 집을 샀다. 물론 그때까지 잘 모아놓으셨으면 상관없겠지만 아마 그때까지 집값이 오른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담대를 해야 되는데 네. 소득이 이제 뭐 은퇴를 좀 앞두고 있으면 쉽지 않아요. 30대는 네.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들도 이게 정보가 퍼지다 보니까 뭐 5%, 10%가 아니라 뭐 3, 40% 폭락하지 않는 한 지금 집을 사면은 나중에 이 생애소득 간에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2023년에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해요. 집은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는 수단이다 라는 거 물어봤는데 가장 높은 긍정, 그래 거기에 나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응답 연령대가 30대가 제일 많은 47%를 기록했어요. 또 하나, 집은 나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이거를 가장 많이 응답한 연령대 20대 52%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다가 투영하는 거예요. 나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너 어디 사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유치원 자녀들 보신 분들은 네. 저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이름을 다 합니다. 너 어디 살아? 이게 브랜드의 이름을 알고 아파트 이름. 네, 그래서 상당히 충격을 제가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점차 연령들이 낮아지고 있다. 젊은 층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앞서서 이제 예시로 들어주셨던 대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사실은 또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예상도 되네요. 예상이 아니라 지방에 청년 증가했다는 건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데이터가 상당히 좀 의미 있다. 10년 정도 들어왔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데이터를 볼 때 꼭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한번 데이터를 보세요라고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로 돈을 벌고 싶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기간과 지역 그리고 비교예요. 기간은 뭐냐? 데이터 뭐 뉴스 봤는데 3, 4개월 데이터 가지고 얘기한다. 제끼시고 한 5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시길 원해요. 요즘에는 손쉽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발상해요. 기간을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지역, 아까 평균의 실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시공구 단위로 적어도 각자의 차별화된 흐름을 봐야 된다. 그리고 단지별로는 거래 회전율로 보면 더 정확하다. 그리고 비교인데 비교를 잘해야 돼요. 수도권 지방 비교하는 뉴스, 수도권 지방 비교하는 거는 그 대학생이랑 초등학생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뭐 심심하면 읽으시고 네.
그리고 정고점 대비 혹은 전저점 대비 자격증이 있어요. 정고점 대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나오죠. 전저점 대비하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게 나오죠. 그 당연한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어떤 단지가 있으면 내 관심 단지 그 비교 단지 대비 많이 올랐냐 많이 떨어졌나를 봐야죠. 비교를 잘해야 돼요. 엄한 거 넣고 제일 좋은 놈, 제일 나쁜 놈. 그게 아니라 비교할 만한 유사한 입지인가 세대수인가 브랜드가 비슷한데 얘는 왜 이렇게 튀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 가지를 잘 하시면은 돈을 벌 수 있다. 데이터로 선점할 수 있다. 연말에 뭔가 뒤숭숭하고 불안한 그런 마음들을 많이 해소해 주셨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월보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나눠주시죠. 일단 뭐 몇 번 출연해서 많은 툴들을 데이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요. 실제로 그냥 방송 듣고 그냥 내용만 듣는 게 아니라 그런 데이터들을 한번 찾아보고 정리해 보면서 2024년 준비해 보시면 분명히 기회는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을 아예 몰랐었어요. 감으로 대출 한 이 정도면 되겠지? 사장님한테 그냥 물건 보여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계산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나? 너나이님이 강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A to Z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아파트 이름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딱 알려주시는 게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한 번도 그렇게까지 계산해보지는 않았었거든요. 부동산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매물을 어떻게 봐야 되고 그걸 어떻게 매수까지 이을 수 있는지 그거를 진짜 하나하나 다 체계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은 이런 프로세스로 해야 되구나.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집을 봐야 되는구나. 이런 가격일 때 굉장히 싼 가격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 강의를 듣는 거를 망설이는 분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 너무 체계적이었고 정말 신뢰가 많이 가는 강의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만 보면 내 집 마련만큼은 후회 없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